예, 여러분들이 이제 방향족 탄화수소가 원유 속에는 파라핀계, 납텐계, 방향족계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파라핀계는 아까 얘기한 대로 탄소가 1개부터 20개 정도까지의 단일결합으로 되어 있는 이런 화합물들, 그렇죠? 그래서 납텐계는 고리형 화합물들을 주로 되어 있고 방향족계는 글자 그대로 벤젠을 포함한 이런 화합물이 모아져 있는 것이 방향족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런 것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올레핀계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올레핀계라는 것은 알레스텔레게 아까 얘기한 대로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으로 되어져 있는 탄화수소도 원유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지만 요거는 아니다. 여러분들이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반응성이 있는 화합물이죠. 아까 뭐 보셨겠지만 파라핀계는 단일결합이에요. 매우 안정하죠. 나프텐계도 저기 단일결합으로 되어 있는 고리화합물이에요. 그러면 방향족계는 이중결합이 하나걸로 하나씩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시는 사람은 아시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벤젠고리는 매우 안정한 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중결합이 있어도 우리가 이중결합은 불안정하다고 반응성이 높다고 배웠는데 이중결합이 한번 볼까요? 이중결합이 이것처럼 하나 걸로 하나씩 이렇게 하나 걸로 하나씩 있는 경우는 공용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매우 전자가 디로컬라이제이션 이게 비편자화되어 있어갖고 매우 안정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봐보세요. 땅 속이나 어디 속에서 묻혀 있는 탄화수소들이 이것처럼 단일결합으로 되어 있어야지만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단일결합은 매우 반응성이 약한 거예요. 그렇죠? 이 고리형 화합물에 있어서 단일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안정해요. 그러면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은 불안정하다고 했는데 반응성이 세다고 했는데 벤젠고리는 단일 이중 단일 이일로 파이 전자가 디로컬라이제이션 비편자화되어 있어갖고 공명구조이기 때문에 매우 안정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처럼 땅 속에 몇만 년 동안 묻혀져 있는데 반응성이 세면은 그 전에 이미 반응을 해서 다른 뭐 알킬 할로겐 화합물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산소와 함께 고리형 에폭사이드라든지 이런 걸 구성했겠죠. 근데 안정하기 때문에 몇만 년 동안 땅 속에 묻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올레핀계는 여기 방향핀계, 나프텐계 다 단일결합이죠. 방향줄계는 이중 단일결합이지만 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땅 속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올레핀계나 아세틸렌계는 이중결합, 삼중결합이에요. 반응성이 세죠. 몇만 년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유 속에 들어있지 않다는 거 그것이 특징적이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기사 시험 문제 볼 때 보면은 원유의 조성에서 1 납텐계, 2 파라핀계, 3 올레핀계, 4 방향족계 써 있으면 2번이 답이죠. 원유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탄화수소 화합물류 하면은 이런 이중결합 내지는 삼중결합에 있는 탄화수소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와 함께 원유 중에서 원유를 분류할 때 우리는 화학적으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어요. 즉, 왁스의 양과 그런 얼마만큼 있는 그 형태에 따라서 보시면은 여기 라이트 파라핀, 그렇죠? 라이트 파라핀이라는 것은 뭐예요? 낮은 왁스를 갖고 있어요. 낮은 왁스 성분이 별로 없어. 왁스라는 얘기는 뭐죠? 탄화수소가 20개 넘게 되는 일당의 반고형 상태죠. 왁스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는 탄소수가 그런 것이 낮다는 얘기는 뭐야? 탄소수가 작은 것들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한편 여기 그 파라핀류 같은 경우는 왁스 성분이 높다는 얘기예요. 파라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양초 같은 거. 탄소수가 길고 그죠? 고형상의 반고형상의 물질들이니까 왁스 성분이 많다는 얘기예요. 한편 또 한 번은 뭐 어떤 거 있어요? 여기 그 나프텐계인가요? 나프텐계는 여기에도 왁스 성분이 낮아요. 왜냐면 나프텐계는 보통 고리형 화합물인데 고리가 5개 내지는 6개짜리 이런 것들이 주로 이루고 있어요. 왁스는 벌써 탄소수가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한편 여기 아로마틱계가 있어요. 아로마틱계는 이거는 그 왁스 성분은 낮고 높은 그 아스팔트 성분이 있는 거예요. 아스팔트 성분은 뭐예요? 찐득찐득한 그런 것들이에요.
찐득찐득한 겁니다. 그래서 되게 아스팔트계처럼 이렇게 중질 유분에서 경제적 가치가 낮은 중질 유분에서 이런 그 방향족 벤젠, 톨루엔, 자연연을 뽑아낸다든지 하는 이런 공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공정이죠. 그런 것들을 하는 일련의 분리공정 시스템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걸 얘기할 때 어떤 오일이 좋냐 하는 것은 그 산지마다 틀려요. 그래서 파라핀계가 많은 그 원유가 있고 아로마틱계가 많은 원유가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왁스나 아스팔트 성분이 적고 많고에 따라서 라이트 파라핀계, 그냥 파라핀계, 나프텐계, 아로마틱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는 거 하나의 특징이죠. 또 하나는 여기 이제 두 번째 물리적 분류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거에는 뭐에 따르냐면은 API도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API가 뭐냐면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즉 미국 석유협회예요. 미국 석유협회에서 자기네들이 생산한 원유를 그 API도 비중에 따라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비중차에 따라서 뭐 어디 텍사스 사는 API도가 얼마고 어디 뭐 북해도 사는 API도가 얼마 이렇게 분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페트롤리움 인스티튜트이기 때문에 미국 석유협회에서 만든 하나의 공식이죠. 그래서 API 값은 비중 60도 F일 때의 비중 값에 대해서 131.5를 분의 131.5가 분자가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중에 131.5를 빼면은 그 비중 값이 나옵니다. 이것은 석유의 무게 비를 나타내는 거예요. 비중이라는 것은 중량의 비가 비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4도씨 때 물 1g의 물 1세제곱센치의 물 1cc의 비중을 중량을 우리는 1g이라고 표시하죠. 그래서 물의 밀도 1, 물의 비중 1. 왜냐면은 그것은 밀도 대비 4도씨 때의 물을 기준한 거기 때문에 1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물 10으로 하여 그 물보다 가벼운 것은 10 이상이 되고 한편 이것보다 낮은 것은 물보다 무거운 것은 10 이하가 되는 그런 수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API도는 그 뭐라고 썼어요? 그 뭐에 따라서 잘 안 보이네요. API도는 그 11대의 비중은 1이다. 11대. API도는 11대의 비중이 1을 갖고서 API도를 따진 거랑 마찬가지다. 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유의 비중이 0.8이다. 그러면 API도가 얼마냐? 그러면 30.9로 나타나는데 계산해서 보면은 알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경질이라는 가벼울 경자죠. 그러니까 라이트 파라핀이니까 탄소수가 많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탄소가 많지 않은 것들은 34 이상의 API도를 갖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가운데 중자 적당한 사이즈 탄소수가 그러니까 뭐 한 10개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이제 적당한 것은 API도 34와 같은 형태들을 갖고 있고 그리고 여기 써있네요. API도가 34 바로 밑에네요. 한편 중질이라는 것은 무골중자 탄소수가 무지 많다는 얘기죠. 탄소수가 무지 많은 것은 API도가 30보다도 낮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헤비 탄소수가 많은 거는 30 이하고 탄소수가 10몇 개 정도 되는 것은 중질. 그래서 34 이하, 30 이상. 그리고 라이트 탄소수가 적은 것들은 34 이상의 API도를 갖는다. 그러니까 API도가 크면 클수록 탄소수가 적어요. API도가 낮을수록 탄소수가 많다는 이 얘기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뭐 그냥 경향성만 봐주시면 돼요. 한편 세 번째는 가나다의 세 번째는 황함유 황 성분이 많은 것은 고유황 적은 것은 저유황 이렇게 분류하죠.
여러분들 아마 주유소에서도 옛날에 경유를 넣을 때 고유황 정유, 경유, 저유황 경유 이렇게 분류했었습니다. 원유 자체도 이렇게 고유황, 저유황 나눠요. 그러면 우리가 석유를 정지할 때, 그 퓨리피케이션 할 때 황 성분은 필히 제거를 해야 좋죠. 왜? 황 자체가 산소와 반응해서 싹스를 이뤄요. 그래서 물과 접촉하면은 황산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장치의 부식을 동반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불순물로 알려졌죠. 그렇지만 그 탈황시킨 그 황 자체는 또 그 황 나름대로 황으로서 고체 황으로서 쓸모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판매가 되기도 합니다. 자, 어떻든 간에 이렇게 탄화수소 화물을 분류를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석유의 물리적 성질을 공부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한 경향성을 잘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예. 이어서 석유의 원유의 그 물리적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때로는 좀 디테일한 걸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어차피 석유공업학, 석유화학공업 이 부분이 우리 화학공학과에서 처음 나오는 요 과목이고 이 부분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화학산업의 원리로서 석유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리뷰로 치고 넘어갑니다. 우리 교재의 공업학개론 책에는 이 석유화학공업이 조금은 좀 간단하게 이렇게 간략화되어 있어요. 근데 마침 이런 자료를 준비하는 게 있어 갖고서 여러분과 함께 석유의 물성질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말하는 석유는 페트롤륨, 크루드 오일 정도를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아니면은 불순물을 퓨리피케이션 한 정도. 아직 그렇게 석유, 뭐 연료든 납사든 크래킹가 되기 전에 전 단계에 단순한 불순물만 제거한 상태를 땅속에서 직접 캐냈을 때는 크루드 오일 원유라면은 그 물이나 탄력, 탈수 정도 했던 거 그런 정도가 바로 이제 페트롤륨이라고 얘기해서 석유라고 흔히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에 가정에서 석유 골로 아니면 석유 뭐 버너 이런 거 써먹었던 석유 아니면은 그 보일러 속에 들어가는 석유 이런 것은 이 페트롤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등유, 그죠? 백등유, 백등유를 얘기하죠. 그 소위 말해서 휘발유보다 휘발유와 경유 사이에 있는 그런 정도의 유분들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때를 우리 가정에서 석유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등유. 우리 그 전에 보면 등유라고 써 있었죠. 등유, 백등유라는 의미고 여기서 석유는 크루드 오일을 탈염, 탈수 정도 시킨 정도의 그 상압 증유탑에 들어가기 전에 거 그런 정도를 얘기합니다. 어떻든 간에 그 탄화수소의 혼합물로서 불순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탄력, 탈수 정도 된 상태의 크루드 오일에서 조금 한 단계 벗어난 정도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산지마다 물성이 다 달라요. 아까 얘기한 듯이 세계적으로 산지가 어디야?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중동산, 그 다음에 그 인도네시아산, 그 다음에 뭐 미국으로 가면 뭐 텍사스산, 아니면 유럽 쪽 가면 뭐 북해산 이런 식으로 이제 각 나오는 지역마다 조성이 달라요. 석유의 화학적 조성이 다를 거예요. 그렇죠? 조성이 다르면 뭐도 달라져요? 물성도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체크할 사항이 뭔가 탄화수소의 혼합물의 불순물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고 산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물성이 다름으로 체크를 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뭘 체크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가 컬러, 색상. 불순물이 착색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중질 유분은 비중도 높고 이런 진한 색상을 띠고 있다. 나중에 여러분들 뭐 우리 상압증유 해보면 알겠지만 가스 나가고 휘발유 나가고 등유 나가고 경유 나가고 중유 나가고 나머지 있는 잔사유로 안에서 아스팔트 부분은 아주 찐득찐득한 시커멓죠. 그렇죠? 그렇지만 휘발유는 아주 백등유 하는 것처럼 색깔이 없어요. 무색에 가까워요. 그렇죠? 한편 색과 함께 냄새를 봅니다. 냄새는 접이점 포화탄화수소류나 혹은 반향적 탄화수소류가 있으면
냄새가 납니다. 근데 그 냄새가 좋은 냄새일 수도 있지만 나쁜 냄새일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이중결합이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워낙 이제 원유 속에는 이중결합은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순물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어떻든 간에 접이점의 포화탄소수, 여러분 메탄 같은 경우, 메탄은 뭐 액체이 아니라 가스 상태인데 메탄 가스 냄새가 어때요? 네, 바로 방구 냄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쓰레기 쌓아놓은데도 메탄 가스가 이렇게 새 나오기 때문에 그 악취가 나는 거죠. 그래서 가스의 탄소수가 작은 메탄 가스가 냄새가 구리다, 방구 냄새다 라는 걸 생각하시고서 여러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이렇게 이제 그 황, 질소 이런 불순물들이 있으면 황은 황 냄새 나고 질소는 질소 나름대로의 냄새고 불포화기 이중결합이 있으면 이중결합 나름대로의 악취가 있습니다. 여러분 황의 악취는 아시죠? 황화수소 같은 경우 계란 노른자 이렇게 약간 딱 보면 약간 뭐 썩는 냄새 비슷한 그런 것들 그쵸? 그런 것들이 뭐 질소 화합물 같은 경우 뭐 있어요? 암모니아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오줌 찌린내 같은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암모니아 냄새니까 일부는 그렇게 생각 나올 수도 있다. 100%는 아니도. 한편 세 번째 볼 수 있는 비중인데 여기 4도씨분의 15도로 나와요. 4도씨대의 물에 대해서 15도씨대의 석유의 비중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4도씨 물에 따른 15도씨의 석유에 대한 비중을 무게에 비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탄화수소 같은 경우 그죠? 분자량이 크면은 클수록 보일링 포인트가 높고 그죠? 분자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일링 포인트가 높은 건 다 아시죠? 끓는 점이 높죠. 한편 그거에 따라서 비중도 높아진다. 그렇죠? 분자량이 커지니까 탄소수가 많아지니까 그 분자량이 커지니까 뭐야? 늦게 끓어요. 그래서 그냥 BGP가 높은 거예요. 그다음에 비중도 높아지고요. 여기 탄화수소의 분자량이 크면은 보일링 포인트도 크다. 비중도 크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탄소수에서 파라핀계보다는 나프텐계보다는 반향적계가 비중이 높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한자로 숫자인데 개수하는 숫자입니다. 아메리칸 페트롤리엄 인스티튜트의 API 화학 석유협회에서 나온 거에서도 비중은 우리는 뭘로 따진다? API로 따진다. 아까 했던 얘기인데 다시 한번 나온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제 API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60도 F에 있을 때의 비중분의 131.5 빼기 131.5로 해서 표시된다라는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비중 60도 시대의 비중 아마 섭씨로는 이게 60도 F가 15도씨 정도 된다고 하니까 15시대의 물에 따른 석유의 15도씨의 질량의 비중이죠.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온도에 따라서 석유의 무게가 비율이 달라진다. 무게비를 측정하는 거라서 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15로 했을 때 물보다 가벼운 놈은 10 이상이 되고 비중이 물보다 무거운 놈은 10 이하가 되는 그런 수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API도가 10일 때 비중은 바로 1이 되는 그런 현상 결과를 낳게 되죠.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원유의 비중이 0.8이다. 그러면 API도는 32.9로 낮은 거죠. 32.9. 그죠? 한편 여기 점도를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점도가 뭐예요? 태키, 끈적끈적한 정도죠.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저기 전문 용어로 그 여기서 입자라는 얘기는 가루라는 얘기죠. 가루 입체. 가루가 운동할 때 내부 저항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점도는 뭐야? 이렇게 뭐를 퍼 올렸을 때 끈적끈적한 것이 있으면 점도가 높다 그러죠. 그죠? 엿기름 같은 거 점도가 높죠. 그렇죠? 조청 같은 거 높습니다. 석유학 제품에서 휘발유는 이렇게 뜨면 잘 떠지는데 탄소수가 많고 나머지 찌꺼기로 잔사유로 갈수록 아스팔트 같은 거 이렇게 떠지면 떠집니까? 엿처럼 찍 늘어나죠. 그건 뭐예요? 어떤 입자가 운동할 때 떠나갈 때 내부차 못 가게 붙잡는 것이 그죠? 그게 이제 점도예요. 점성이에요. 그래서
여기 정점도가 있고 동점도가 있는데 정점도는 글자로 정지됐을 때의 점도. 그래서 포이즈어라이케이션에 의해서 우리는 이타값을 점도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포이즈어라이케이션이라는 얘기는 아마 저 단위주학 시간에 유체과 시간에 초기에 나옵니다. 유체를 배울 때 이 석유는 유체라고 그랬죠. 유체를 배울 때 유체 점성에 관련된 식에서 나오는 것이 포이즈어라이케이션이에요. 포이즈어라이케이션으로부터 점성이 있는 유체에 대한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맹물에 갈 때하고 끈적거쳐온 물질이 파이프라인 지나갈 때하고 흐름이 달라져요. 흐름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라미나 플로우, 터블런트 플로우 뭐 등등등 플로우 즉 유체의 흐름에 대한 형식이 뭐 일정하게 층상 구조로 이루냐 아니면 터블런트 난류 구조로 이루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미치는 요소가 바로 이 점도도 그런 거에 하나가 될 수 있죠. 한편 동점도의 값은 뮤 값으로 표시되는데 그것들은 어떻게 계산해요? 동점도의 값은 정점도를 동점도 정도의 관계식을 보면은 뮤 값은 이타 값을 덴시티로 나눈 값이에요. 그렇죠? 덴시티 나눈 값이에요. 자, 그럼 단위는 여러분들 이거 계산해보고 단위원산에서 나오니까요. 그래서 B열이라는 게 있어요. B열, Specific Heat. 그래서 0에서 0.5로 표시되는데 B열은 온도가 증가하면 B열도 증가하더라. 한편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B열은 떨어진다 하는 얘기고, B열은 그렇죠 떨어지죠. 그리고 여기 또 뭐 있어요? 탄소수가 이 숫자는 수제예요. 탄소수가 수소의 탄소수에서 같은 탄소수에서 수소의 수가 많아질수록 그 뭐예요? 이 파락핑계가 되니까 비열은 높아진다. 그죠? 비열은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발열량까지는 이제 보게 되는데 발열량이라는 얘기는 단위 킬로그램당 얼마만큼의 칼로리를 내뿜을 수 있느냐. 이 발열량이 크면 클수록 화력이 좋은 거죠. 그렇죠? 화력이 좋은 거예요. 한편 보일링 포인트나 비중이나 이런 것들이 크면 클수록 발열량도 커지는 게 아니라 발열량은 작아지더라. 그렇죠? 왜? 보일링 포인트나 비중이 크다는 얘기는 잘 안 끓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물질을 양이라도 이렇게 이런 것들은 잘 안 끓기 때문에 발열량이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가 1차적으로 섹션을 한번 마치고